책은 어떻게 끝나냐면은 6개월 만에 3조 달러를 다시 풀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시 엄청난 위기가 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엄청난 자산 버블의 붕괴가 올 것 같다는 그런 이제 뉘앙스로 끝나게 되는데 예. 실제로 그게 맞잖아요.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최부심의 최상욱 대표님하고 야, 근데 이 책은 무협지 같아요. 돈을 찍어내는 제왕 맞죠? 네. 그 책에 대해서 지금 1부에서 하고 2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천하제일을 놓고 다투는. 네, 그러니까 내가 천하제일이다. 이 책은 약간 뭐랄까 그 안티의 그런 반론 같은 뭐라 그러죠? 청개구리 그런 성향이 있는데 청개구리 성향이 네, 있는 청개구리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에게는 정말 엄청난 묘한 위대한 그런 책입니다. 반항기 같은 주류인 정파와 네. 정파가 아닌 사람들. 사파의 어. 뭐 어떤 갈등이랄까? 네. 근데 제도권 사파. 제도권 사파. 저희가 제도권 사파. 그 1부의 끝에 했던 그 버냉키가 네. 너는 경제학 박사가 아니면 네. 말도 꺼내지 마라. 어디 네. 하기도 없는. 아니 리처드 피셔를 모멸한 건 아닌데 원래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터의 CFO를 모멸한 거죠. 예. 경제학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은 사람의 행동에 너무 가중치를 두지 말라 이 발언이 근데 듣고 있는 리처드 피셔도 경제학 그러니까 박사는 아니었거든요. 뭐. 돌려 깐 거지. 아니 우리가 찾아보니까 NBA 주시는 NBA 안 돼. 야 NBA 안 돼. NBA도 안 돼. 안 돼. 박사만 돼. 경제학 그래. 박사만 돼. 그래서 리처드 피셔가 열받아가지고 2017년에 인터뷰도 해요. 예. 연준은 지금 경제 모르는 경제학 박사들이 모델링하고 있다고. 너무한다. 웃긴다. 야, 박사가 아니면 이제 말도 꺼내지 말도 꺼내지 마라. 마라. 네네네. 근데 2010년에도 그런 논란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2010년에도 그 장기 채권을 매입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인위적으로 제로금리를 만드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근데 2012년에 그걸 더 한다고 하니까 2012년에도 진짜 엄청나게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12년도 되니까 반대론자들이 엄청나게 만들어지게 되고 네. 예. 그 반대론자들이 그 반대했던 것도 결국 뭐였냐면은 그렇게 돈을 풀면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는 거였는데요. 네. 여기서의 인플레이션은 반대론자조차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물가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예. 그러니까 폴 볼커 시대처럼 아니면 네. 토마스 호니그처럼 자산 인플레가 생긴다면서 반대했던 토마스 호니그는 11년도에 나오게 되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는 호니그는 QE2를 반대하고 이제 나오게 되고 호니그의 반대는 자산 인플레가 생긴다는 네, 거였어요. 자산 자산 인플레. 인플레가 생긴다는 거고 이게 은행이 망하는 시스템 위로 가니까 경제가 좋지 않다. 음. 그 불안의 씨앗을 심지 말라는 건데 12년부터 반대하는 사람 중에서 자산 인플레가 생기면서 반대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네. 누가 등장하냐? 파월이 등장하게 제롬 되는 파월. 거죠. 예, 제이 파월이 12년에 딱 오바마 행정부 임명을 빡 받아가지고 등장하는데 아시겠지만 파월은 53년생이고요. 예. 네. 그 다음에 변호사. 네, 근데 파월이 프린스턴 조지타운 대학교 나와서 로스쿨을 나왔습니다. 예. 조지타운 대학 로스쿨을 나왔는데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변호사 같지 않습니까? 그건 네. 맞는데 파월은 정확히 말하면 투자업계의 전문가입니다. 왜냐하면 31살에 딜런 리드라는 그 투자업계로 옮기게 되거든요. 예. 제가 31살 때 삼성물산 다니다가 여의도로 그러니까 왔는데 저를 건축 전공했고 건설을 4년 했다는 것만으로 뼛속까지 건설인 이렇게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그렇죠. 이후에 그 20년간의 그 사회적인 경력이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파월을 변호사라고 부르는 거는 아. 파월에 대한 한국식 프레임인 거죠. 이건 마치 버냉키 프레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변호사. 실무에서 투자업계에서 어마어마한 성과를 냈는데 변호사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 월가 금융인이다. 네, 찐 월가 금융인이고 그래서 그가 2018년도에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스티브 무누신과 친하게 된 것도 스티브 무누신도 금융인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인맥이 있어가지고 옐런이 연임을 못하고 파월이 이제 그때부터 맡았는데 그러니까 당시에는 트럼프가 옐런보다는 파월이 훨씬 말을 잘 들을 것 같아. 네네네. 그런 느낌으로 네네네네. 했죠. 제일 네. 자기 말 잘 들을 것 같은 사람으로 골랐다. 네, 근데 그런 파월 얘기를 좀 썰이 많았죠. 파월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예. 근데 파월이 31살에 딜런 리드라는 그 펌으로 옮겨가지고 투자를 배우게 되는데 그 투자를 배우는 과정에 기업 부채를 활용해서 네. 인수 M&A를 하는 변호사 그게 또 있으니까 예. 그런 과정에 많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성장하다가 그 딜런 리드의 대표가 조지 부시 행정부 때 재무부 장관으로 가게 돼요. 예. 재무부 장관으로 가고 그러니까 자기 회사에 있는 사람 한 명 데리고 가게 되는데 파월을 데리고 가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파월이 재무부 직원이 돼요. 1990년도에. 아하. 그러니까 그 재무부 장관으로 가는 게 딜런 리드 대표이사고
파월은 재무부 직원으로 가게 되는데 네. 재무부 직원으로 가게 되는데 1990년대 초반에 무슨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그 살로몬 브라더스라는 유명한 미국 투자은행이 그렇죠. 그 망하죠. 미국 채권을 매입하는 비리 사건이, 그러니까 비리 입찰 사건이 있었는데 야로를 써가지고, 죄송합니다. 하여튼 여러 네, 그런 괜찮습니다. 지위를 써가지고 네. 부정 입찰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살로몬 브라더스의 재무부가 징계를 줘요. 입찰 자격 정지. 그러면 살로몬이 거의 망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살로몬 대표이사가 존 구프랜드였고 이 사람이 SOS를 버핏한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워렌 버핏이 살로몬의 최대 주주가 되면서 네. 우리 회사 살려줬으면 좋겠다. 재무부랑 통화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막 파월이랑도 통화하는 이제 내용들이 막 나오게 됩니다.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재무부가 존 구프랜드랑도 친하고 그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 방지 대책도 막 발표하고 이러니까 재무부에서 그 선처를 내려버려요. 예. 그 의회가 열받아 버려요. 미국 의회가 열받아 가지고 지금 살로몬에 대해서 이런 선처를 내린 그 금융 관련 인사를 다 오라 그래 가지고 SEC 의장 나가고 네. 다 나갔는데 그 재무부 장관이 야 파월 너가 가라. 지금 파월이 나가? 30대 중반에 30대 중반에 파월이 그 의회 청문회를 가게 돼 가지고 예. 그래서 의회에 엄청난 그 열받아 있는 상태에서 불렀으니까 이제 난타당하는 건데요. 그렇죠. 그거를 매우 그냥 평정심을 가지고 아. 답변을 따다다다다다 해서 그냥 깔끔히 끝내버리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39살에 바로 재무부 차관으로 곧바로 승진을 하게 돼요. 아.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파월을 그래서 해결사라고 하는데 얘는 어쨌든 뭐든지 그 일이 돌아가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만 39세에 변호사 자격을 갖고 투자 업계에서 일했는데 재무부 경력도 있고 차관까지 했어요. 이런 사람이 클린턴 행정부가 되니까 이제 놀았어요. 예. 그러면서 다시 딜런 리드로 왔겠죠. 근데 그런 조그만 그 투자 업계에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어서 그 유명한 칼라일에서 파월을 데리고 가게 됩니다. 우리 회사에 이사로 와달라 해가지고 칼라일에서 파월을 데리고 가니까 칼라일에서 이제 경력을 갖게 되는데 이 사람이 렉스노드라고 하는 미국의 베어링 업체를 파월이 이제 M&A를 하는 그 팀의 헤드를 맡으면서 네. 칼라일 자본으로 렉스노드라는 회사를 사요. 예. 샀는데 공교롭게도 08년 금융위기가 오게 되죠. 네. 그래서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되게 힘들었는데 파월이 진짜 이 사람이 진짜 냉철한 게 그 렉스노드 대표 인터뷰가 막 실려요. 우리 회사 최대 주주인 칼라일의 그 우리한테 오는 헤드가 파월인데 네. 이 사람이랑 막 이렇게 골프를 치고 있는데 말 한마디 안 하더니만은 나중에 그래서 대표님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 질문 한 번 했다고. 그 질문 한 번 하니까 렉스노드 대표가 완전 살얼음이 돼가지고 뭐 구조조정하고 M&A하고 이러면서 한 번도 이게 재촉한 적 없고 예. 근데 그러면서도 뭐 정감이 갔다 이러면서 뭔가 동부 사람이 아니라 중서부 사람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받았다는 얘기를 막 하거든요. 예. 그런데 파월이 이제 이 회사를 더 비싸게 팔아야 되다 보니까 다시 그러니까 회사채 그 레버리지 론이라는 회사채를 이용해 가지고 그 렉스노드가 다른 회사를 더 인수하게 만들어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다변화시키게 되고요. 예. 네. 그 다변화시킨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결국 아폴로라는 펀드에 매각하는데 매각 차익이 얼마냐? 이 딜의 총괄인데 예. 매각 차익이 9억 불. 9억 불. 네, 그러니까 우리 현재 기준으로 1조 2천억 번 겁니다. 딜 한 방에 1조 2천억을 버니까 당시 칼라일에서도 이제 얘 뭐야 이래가지고 그리고 이 수익 배분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칼라일의 돈 된 쩐주가 80%고 20%가 칼라일인데 예. 그 55%가 파월이니까 그걸로 그냥 돈 졸업해 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칼라일 안에서도 어마어마한 딜을 했고 그다음에 변호사 자격 있고 회사채 썼고 레버리지 썼고 M&A 했고 경영 맡겼고 막 이러니까 엄청난 인사 그 커리어가 있는 상태가 된 상태에서 오바마 행정부 때 연준 그 이제 7인의 위원으로 지정을 하게 돼서 들어가게 되죠. 예. 들어가니까 리처드 피셔는 무시당했지만 파월은 돈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건 좀 그렇다. 아니 돈을 찍어내는 사람이 많구나. 아니 많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연준에 갔는데 뭐 다 경제학 박사인지 모르겠는데 자기는 돈을 엄청 벌고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투자은행 억만장자니까. 업계에서 억만장자가 돼서 온 거예요. 억만장자에서 와가지고 그리고 본인이 회사채 M&A의 거의 전문가여가지고 예. 그 버냉키가 하려는 QE2, QE3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 제로금리 하잖아? 그러면 회사채 시장 버블 난다. 내가 회사채 시장 제일 잘 알아. 이렇게 그렇지. 얘기하면서 네. 지금은 레버리지 론이라고 CLO라고 잘 알고 있는데 네. 순수 회사채는 회사가 발급하는 거고 CLO는 은행이 회사에 맞게 은행이 발급해주는 이제 시장 그 채권 시장인데요. 예. 이 CLO에 대해서 이게 자산 버블이 생긴다는 걸 자기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나 CLO 전문가야. 내가 렉스노드 M&A 한 거 몰라. 약간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커리어를 가지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연준에서 CLO가 뭐예요 하는 위원도 있었을 정도로 당시 CLO가 안 알려졌었는데 예. 2013년 초쯤에
이런 게 문제가 된다고 했고 그리고 버냉키를 설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네. 하는지 아십니까? 내 친구들 펀드 매니저 75명이 있거든. 그러니까 뉴욕에 포를 돌려가지고 애들 다 풀면 네, 돼. 설문지를 돌려서 어. 설문지를 돌려가지고 그냥 설문조사지를 갖고 와버려요 연준 회의에. 예. 그래서 우리 이게 지금 내가 투자업계에 오래 있으면서 지인들 펀드 매니저들 설문조사 다 한 건데 거기 질문 항목들이 그러니까 QE나 아니면 제로금리가 이런 회사채 시장에 버블을 만든다고 생각하냐 막 이런 거에 전부 67% 75% 어허. 전부 예스에서 찍히니까 그걸 보고 아까 그 리처드 피셔랑 그 듀크라는 다른 연준 행장이 파월 뭐야 멋있다 이러면서 이제 파월에 붙게 돼요. 파월에 붙게 돼가지고 세 명이 반대하는 상황을 만들게 되거든요. 야. 세 명이 이제 버냉키에 딱 반대하는 상황을 만드니까 버냉키가 못 견뎌가지고 예. 그래서 2013년 초에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이 QE 프로그램이 원래 QE3가 무제한 QE였는데 네. 이거가 어느 시점에는 테이퍼링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래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버냉키를 요 앞에 세운 게 파월이 세우게 된 거죠. 파월이 대단한 사람이었네요. 네, 그러니까 파월이 어. 자산 인플레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위험 자산 쪽에서 네. 낮은 그쵸. 금리로 인해서 그 위험 자산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얘기해 버리니까 근데 어떻게 뭐 지금 생각으로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걸 그 연준 내에서 그게 설문지까지 들이밀어야지만 그게 설득이 되는 거였을까? 네, 그러니까 연준에서는 연준 의장이 갖고 있는 파워와 권력은 뭐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파월이 이제 연준 안에서 엄청난 위상을 갖게 되잖아요. 예. 버냉키는 14년에 물러나요. 예. 근데 버냉키의 오른팔은 똑같은 어마어마한 그 아이비리그의 경제학 박사 출신 옐런이었고요. 옐런부터는 결국에 이렇게 무제한적으로 풀었던 2010년부터 17년까지 그 제로금리가 종국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들을 점점 하게 돼요 연준에서.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테이퍼링을 그러니까 양적 긴축을 QT를 하게 되죠. 예. 양적 기축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그런 근거가 되고요. 다만 파월이 이 책에서는 파월에 대해서 뭐라고 조금 비판하냐면은 토마스 호니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산시장 버블에 대해서 경고를 했는데 파월은 어느 순간 13년에는 막 날라다녀가지고 14년까지 막 날라다녔는데 어느 순간 2016년에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로금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자산 인플레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그러니까 모든 게 QE 2010년부터인데 이런 비평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니까 파월이 데이터가 말하게 하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오, 요즘 많이 나오는 건데. 저 이 책 읽고 소름 돋았습니다. 데이터가 말하게 하자. 뭐냐면은 내가 연준에서 가장 제로금리가 자산 버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데이터에서 그런 게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지금 QE나 이런 제로금리 정책이라는 게 종국에는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2016년쯤 보면은 그냥 이것이 오히려 미국 경제에 좀 더 좋았던 거라고 종합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토마스 호니그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간 언젠간 터질 텐데 결국 짧다는 거죠. 늘 연준 정책은 시차를 두고 길게 형성이 되는데 그냥 2016년 정도에 보고 나서 그렇게 하니까 근데 거꾸로 말하면은 모든 연준에 대한 비판은 2016년에 어느 정도 끝난 거기도 해요. 물가가 안 올랐잖아라고 해버리거든요. 물가가 안 올랐잖아 얘기를 하면서 그다음부터 오히려 더 계속해서 그 낮은 금리를 유지하게 되는 그런 근거를 이제 여기서 갖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파월은 당시에는 자산 버블이 되게 걱정을 우려했던 대표적인 사람이었고 네. 지금은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은 볼커고 볼커가 되고 싶다고 하고 그러면 이 사람도 자산이고 뭐고 하여튼 나는 무조건 금리를 올려서 이 물가를 잡아야 되겠다는 신념이 매우 강한 것으로 보인다. 저는 책을 읽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책은 2020년 코로나를 기준으로 끝나요. 근데 파월이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위기에 또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회사채 시장과 금융업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2020년의 위기는 뭐부터 왔냐면은 고부채 기업 위기부터 왔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지면서 경제가 멈춰버리니까 그 2010년부터 17년까지 제로화 금리 기간에 엄청나게 부채를 일으켜서 자산을 매입하든 뭐든 결국 부채 익스포저가 쌓였던 기업들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 문제를 맨 먼저 캐치해요. 스티브 무누신이랑 같이. 그래서 재무부랑 연준이 이제 회의를 하게 되면서 지금 이제 기억하실 텐데 그거를 해결해야 되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드냐면은
SPC를 만들어요. 네. SPV를 네. 3개 만들어가지고 기업 부채를 사들이자 얘기를 하고 기업 부채랑 CMO를 사들이게 되거든요. 상업용 모기지도 사들이게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비판들이 조금 나왔냐면은 원래 연준은 장기 주택 모기지랑 10년 만기 국고 채권 같은 그런 자산들만 샀는데 민간의 영역까지. 부채까지 사들이게 된다면은 이거가 연준 푸시고 연준이 자산 받쳐주는 거다. 네. 그러니까 이 시장이 돌아가지 않는다. 바닥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네. 그래 그거에 대해서 뭐 괜찮냐라고 하면서 막 그런 비판이 나오는데 코로나 때 역시 전대미문의 위기였기 때문에 그 당시 판단했을 때는 그냥 그런 거가 용납이 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3개를 만드는데요. 2개는 기업 부채고 하나는 뭐냐면은 심지어 그동안의 연준은 월가만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돌렸었는데요. 지금 네. 기억하시겠지만 회사채를 발행할 수 없는 조그만 기업들, 중소기업들, SME라고 불리는 중소기업들이 있는데 예. 중소기업들은 회사채 발행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중소기업들도 코로나 때 위기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냐면은 중소기업이 시중은행 가서 대출을 받으면은 그 대출의 95%를 연준이 다 사주는 예. 이제 이런 프로그램까지 만들고 SPV를 또 만들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케어스 액트라는 거를 의회가 결국 통과시킬 때 거기 한 2,900억 불 정도 돈 주는 게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네. 직접적으로 돈 쓰세요라고 하면서 체크를 주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돈이 막 그 미국인들이 돈이 막 남아돌게 되죠. 이거를 메인 스트리트 부활 프로그램이라고 불려가지고 그러니까 월가의 대형 기업들 네. 그다음에 그 월가가 아니지만 소규모 기업들 그리고 직접 개인까지 이 3가지 레이어로 완전 광폭적인 지원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3조 달러가 늘어나게 되는데 네. 3조 달러는 책에서는 300년치의 그 미국의 본원 통화 증가량을 6개월 만에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때 다시 한번 엄청난 그 유동성이 풀리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파월은 또 그걸 걱정했다. 아니요, 파월은 그 당시만 해도 물가 인플레가 없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공격적이고 강력하게 추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2016년에 파월은 생각이 꺾였지 않습니까? 나도 2012, 13년에는 나도 회사채 시장에서 날고 노는 선수 내가 9억 불 벌었는데 근데 2016년에 와가지고 보니까 뭐 물가가 올라간다는 근거가 하나도 없구만. 자산은 약간 올라가는 게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게 그냥 이 프로그램 자체는 미국에 종합적으로 보면은 부작용도 있지만 종합적으로는 더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QE에 완전 열려있는 상태가 됐고 예. 그러니까 코로나 위기에 금융업계 전문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을 곧바로 찍어내기 시작하면서 다 커버를 했던 거예요. 변절했네. 예. 변절했어. 변절했다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스티브 무누신 2020년에 물러나게 되거든요. 트럼프 네. 행정부가. 근데 스티브 무누신이 케어스 액트에 있는 SPV 하나를 청산하고 갈라 그래요. 네. 그랬더니 연준에서 청산하지 말라 하거든요. 근데 무누신의 발언이 또 완전 명대사예요. 예. 뭐냐면은 케어스 액트상 2020년 말에 SPV는 청산하도록 되어 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지금 청산하지 않는다면은 네. 언제 청산할 것이냐, 출구를 언제 할 것이냐. 결국 언젠가 앞으로 100년을 봤을 때 그 내 후대의 재무부 장관들이 예. 어떤 미국의 위기가 왔을 때 의회에 이런 형태의 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될 텐데 네. 그때 의회에서 너 그거 계속 할 수도 있잖아라고 하는 그런 비판에 대해서 오늘 내가 출구를 하고 이걸 청산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선례가 남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파월과 척을 지면서 SPV를 청산해 버리게 되죠. 오호. 그러니까 문우 씨는 완전히 그 어떻게 보면은 그 관료적인 면을 잘 보이게 되고 그다음 재무부 장관의 그 재무부 장관들의 그 룸을 많이 열어주게 된 그런 모습을 하고 나가고요. 여기서도 그 QE2부터 그러니까 10년 만기 채권에 대한 매입 프로그램 때부터 호니그가 반대했던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은 출구가 없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몇 퍼센트면 멈출 것이냐. 그러니까는 8%냐, 7%냐, 6%냐. 그리고 QE3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도대체 언제 이걸 멈출 것이다. 그러면 물가가 몇 퍼센트가 됐을 때 멈출 것인지에 대한 어떤 정확한 가이드라인도 없는 상태로 연준이 출구를 하지 못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 또 연준이 독립적이어야 되는데 채권을 너무 많이 갖게 되면은 채권에 대한 포지션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러네. 그것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책에서 비판한 건 이런 거예요. 결국에는 QE2부터 있었던 제로금리 시대, 네. 그 다음에 10년 만기 국고 채권 금리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거예요. 그거는 위험 자산으로의 비중을 높이도록 시장을 만들어놨으니까 그때 만들어졌던 문제는 뭐냐면 일단 회사채랑 주식시장으로 돈이 몰렸다. 네. 그리고 양적 완화는 그냥 주식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낸다. 또 돈이 석유 산업으로 몰렸다. 왜냐하면 제로보다는 나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제로보다는 수익률이 높은 모든 부분으로 민간 부분에 돈이 갔는데 그러면서 석유 산업 쪽에 이제 버블이 생겼다는 거고요. 또 돈이 상업용 부동산을 많이 갔다. 그랬죠. 제로보다는 높기 그랬죠. 때문에. 제로보다는 높으니까 전부 상업용 부동산을 갔고요. 그 다음에 수익률 추구가
극단적으로는 미국을 떠나가지고 개도국으로 돈이 또 넘어가도록 해서 결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제로금리가 만들어낸 게 제로보다 낫잖아 이 생각으로 그냥 수백 년짜리 돈 안 되는 프로젝트라도 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버블을 만들었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들어보면서 예를 들면 파월 의장이 예전에 버냉키가 한참 이런저런 그 금융 완화, 소위 헬리콥터에서 막 뿌리는 양적 완화를 했을 때 네. 자산 버블을 만들어준다 걱정하던 사람이었다면서요. 맞아요. 근데 어쨌든 변절을 했다고 하더라도 네. 그런 DNA가 만약에 남아 있다면 네. 지금의 파월 의장이 지금은 아직 뭐 금리를 낮추진 않고 있습니다만 네네네. 뭐 이렇게 좀 멈추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의 주식 시장이나 자산 시장은 뛰고 있어요, 이미. 네네. 그럼 이걸 보고 이미 이놈들이 내가 아직 내리지도 않았는데 자산 시장의 버블이 먼저 생겨질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거는 그린스펀 때도 그랬고 버냉키는 인위적으로 무시했고요. 네. 버냉키는 그냥 자산은 터져야 하는 거다. 근데 그린스펀은 주시장의 버블 때문에 낮은 금리를 유지하는 게 조금 부담된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파월은. 네, 맞아요. 파월은 갖고 있다는 거죠, 제 말도. 왜냐면은 파월은 학자가 아니고 그렇죠. 금융시장에서 날고 길었던 선수였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생리를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이고요. 금융시장이 움직이는 걸 유심히 보고 있다. 네네네네. 그리고 그런데 여기서 왜 이렇게 파월 때도 2018년에 근데 어떻게 보면은 책은 2020년에 끝나는데 예. 제가 이 책이 22년에 인플레까지 다뤘다면은 진짜 위대한 그 도서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어디까지 나와요? 코로나 때 그 코로나 케어스 액트 시작하면서? 하고 보호하면서 책은 어떻게 끝나냐면은 어. 6개월 만에 3조 달러를 다시 풀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시 엄청난 위기가 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엄청난 자산 버블의 붕괴가 올 것 같다는 그런 이제 뉘앙스로 끝나게 되는데 예. 실제로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호니그가 그 연준위원회에서 그만두고 나서 지금 현재 얼마 전에 많이 화자가 되었던 피딕 연준 예보에 가게 돼요. 미국 예보에 가게 되거든요. 예보 부의장으로 가는데요. 지방은행 정리하는. 네, 거기 부의장으로 또 한 10년 정도 일하게 되는데 그때 이 호니그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쭉 내요. 그리고 예. 그 퇴임한 연준위원회는 두 개로 쪼개지거든요. 브루킹스라고 하는 전 버냉키류, 친 버냉키류 브루킹스랑 또 그 안티 버냉키 리처기가 또 가가지고 제도권 기준 정파사파 정확하게. 그러니까 QE 친 QE파, 그다음에 친 제로금리파, 안티 제로금리파가 있다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이 호니그가 은행업을 잘 알지 않습니까? 네. 뼛속까지 은행이니까. 그게 뭐라고 하냐면은 그 대마불사라는 용어 아시죠? 네. Too big to fail. 네. 근데 이게 대마불사가 어떻게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부터 발생을 했는데 네. 호니그가 봤을 때는 이게 너무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은행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업용 은행이랑 투자은행이 있는데 상업용 은행은 예금이랑 수신, 여신 수신을 다루는 거고 그렇죠. 투자은행은 투자를 이제 하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 미국 은행의 대형화는 이 두 개를 같이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투자은행이 돈 벌 때는 지네 거. 투자 실패를 하게 되면은 상업용 맞아. 은행들 고객들 우리 은행 망하면 이 고객들 자산 털립니다 이러면서 하니까 자기가 봤을 때는 돌았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은행을 쪼개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투자은행과 상업용 은행을 완전 쪼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엄청나게 추진하는데 본인이 그걸 다 하지 못하고 예보에서 나오게 되고요. 자기가 미국 의회 막 만나러 다니는 얘기를 막 해요. 누구 만나러 다녔는데 내 뒤에 15명이 전부 은행 로비스트였다고. 자기가 어떤 상원의원 한 명 만났는데 자기 만나고 나니까 15명 전부 로비스트였다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구나 이렇게 느꼈대요. 근데 은행들은 어떤 식으로 이걸 커버하냐면은 우리 바젤로 우리 스스로 감독하겠습니다. 도드 프랭크법으로 우리 감독하겠습니다. 은행은 커져야 됩니다. 얘기를 하면서 은행 이익의 사유화, 손실은 그 고객을 볼모로 공유화하는 이 패턴이 계속해서 이어졌기 때문에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건 맞는 지적 같습니다. 진짜 맞는 지적이라니까요. 그래서 은행이 쪼개져야지 되는데 예. 그러니까 위험자산 투자를 잘못한 은행이 페일을 할 때 네. 그거 어떤 부분은 그건 시장의 자연스러운 기능이니까 냅둬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미국 은행들을 지금 구제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 예금자가 커머셜이랑 투자은행이 합쳐진 은행들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금자보도 높여야 된다 이런 식의 발언한다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연준 음. 돈을 찍어내는 제왕?
네, 돈을 찍어내는 제왕 연준. 진짜 대단. 이 책 왜 이렇게 그 책이 이렇게 재밌는 건 아니고 지금 재밌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렇죠. 살 좀 제가- 많이 붙여가지고. 아니요. MSG 막. 아니요, MSG 1도 없습니다. 다 어. 책에 있는 대사들이에요. 와. 네네네. 알겠습니다. 책은 하여튼 돈을 찍어내는 제왕. 이건 너무 최근에 나온 거여서 사실 살짝 부담되긴 그래도 하는데. 책보다 저희가 훨씬 재밌어요. 네. 책은 안 보셔도 됩니다. 책보다 저희가 훨씬 자, 재밌습니다. 요걸 보면은 이제 마치 책을 읽은 것처럼 어디 가서 누가 이 얘기를 하면은 방금 들으셨던 얘기로 이렇게 썰풀면 됩니다. 조금 히스토리들이 많아서 연준을 이해하는 새로운 좀 느낌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보통 네. 얘기한 버냉키의 그 행동하는 용기 그걸 네네네. 보통 얘기 많이 그렇죠, 하는데. 그렇죠. 버냉키 행동하는 용기는 저걸 그 보고- 호니그도 버냉키의 행동한 용기를 비판하는데 어. QE2, QE3 할 때 연준 내부에서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싹 빼고 아, 얘기합니까? 그때 버냉키가 뭐라고 하냐면은 어.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모를 때는 하는 게 낫다. 이걸 행동하는 용기를 하거든요. 내 일단 말이 해보자. 맞다. 내 아니 말이 그러니까 맞다. 뭐냐면은 어. 뭐 내 말이 그런 맞다. 반대론자의 의견도 있고 어. 그 뭐 어떤 찬성하는 사람의 의견도 있는데 어. 뭘 해야 될지 모르면은 안 하는 거보다는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면서 그걸 행동하는 용기라고 얘기를 하고 호니그는 세상 그런 말이 어딨냐. 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어. 리처드 피셔가 경제학 박사를 좀 비판한 인터뷰를 2017년에 한번 했잖아요. 예. 책에서도 경제학 박사를 돌려가는데요. 네. 어떻게 돌려가냐면은 QE3를 할 때 2012년 QE3를 할 때 버냉키도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연준 이코노미스트를 불러요. 네. 그래서 PT 하쇼. 해서 연준 이코노미스트 유명한 세스 카펜터라는 이코노미스트가 올라와가지고 그 경제학 박사입니까? 당연히 경제학 박사겠죠. 어. 정확히 잘 안 찾아봤지만 경제학 박사가 아닌데 버냉키가 올렸을까?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부름을 받지 이거는- 못해요. 네, 부름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PT를 합니다. PT를 예. 하면서 우리가 QE3를 그러니까 장기 채권을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매입했을 때 어떤 현상이 있냐에 대해서 PT 하는데 경제학 박사 하는 게 뭐냐면 제 모델은 말입니다. 우리의 모델은 이러면서 쫙 모델링 얘기를 해요. 예. 2012, 13년에는 금리가 낮겠지만 16, 17년 되면 4.5%로 올라가고 연준 자산은 3.5조 달러로 유지되다가 2017, 18년 정도 되면은 2조 달러 이하로 내려가고 이러면서 막 전망을 하고 예. 그리고 물가도 점진적으로 2% 밑에서 물가도 나중에 점점 올라가기 시작해서 되게 아름다운 전망을 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연준 자산은 당시 4.5조 달러까지 갔다가 네. 예. 그리고 감축은 얼마까지 했냐면은 그 옐런 거의 말미 때 0.7조 달러 했거든요. 그러다가 그렇죠. 다시 7. 몇 조 달러로 맞아요. 튀어버렸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막 다 틀렸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물가도 틀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저자가 세스 카펜터를 찾아가요. 찾아가요? 찾아가서 진짜. 왜 그랬냐? 네, 너 왜 2012년에 한 너 PT 어. 너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예. 완전 당황하면서 어. 할 말 없습니다. 야, 그리고 진짜요? 뭐라고 하냐면은 와, 웃긴다. 왜 틀렸는지를 어. 얘기하는데 대부분의 거시경제 모델은 그 회귀 모형이어가지고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평균에 수렴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잠깐 오버되거나 이격이 해도. 되는 것도 결국은 평균에 수렴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모델을 짜기 때문에 한 몇 년 지나면은 결국 다 정상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모형인데, 네, 이 대목은 책이 없지만 전 이 말을 드리고 싶은데 과식을 하는데 예. 어떻게 체중이 정상이 될 수 있는가? 어. 그러니까 지금 과식을 해서 좀 살이 쪘는데 계속 과식한다면 결국 돼지가 될 건데 네. 그 경제 이코노믹스 모델은 과식을 하더라도 언젠가는 이놈이 들 먹을 것이다. 들 먹을 것이다. 계속 들 할수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평균 체중으로 회귀할 것이다라는 이런 가정을 깔고 있기 때문에 그 장기간에 걸쳐서 결과값이 잘못됐는데 그 대목에서 제가 좀 소스라시게 놀랐습니다. 찾아가가지고 그날의 PT를 물어본다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기자들이 원래 깡말이죠. 네, 와. 약간 뭐랄까 저 책을 쓴 기자는 반골 기질이 확실히 있네. 반골 기질. 그래서 이놈은 할 말이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확인사살하고 싶었던 거죠. 확인사살. 네네네. 알겠습니다. 야 재밌네요. 재밌네요. 연준의 또 다른 모습. 연준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네, 그래서 저는 연준 내부에서. 맞아요. 그래서 저는 결말을 파월을 저평가할 필요가 절대 없다. 네, 이렇게 그것도 생각을 새롭네. 하고요. 바보형이 아니시다. 네, 파월은 바보형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꾸로 22년을 경험한 파월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오히려 파월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 사람은 예. 볼커를 인용했잖아요. 예. 볼커를 인용했는데 시장에서는 여전히 파월은 실용적인 사람이고 볼커는 될 수 없고 아서번스에 불과하고 그리고 쟤는 경제학 박사가 아니어서 뭘 잘 모르고 우리가 여전히 버냉키의 프레임이 있는 거예요. 버냉키 프레임에 엄청 갇혀 있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버닝키 프레임이 틀렸다면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프레임 셋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예. 그러면 진짜 큰일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이 책에 읽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유익할 수가. 자, 북 언더스탠딩 오랜만에 약간 번외편으로 네. 채부심의 최상욱 작가님 모셔서 재밌는 책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저희는 미니빈스 로스터리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이거 많이 안 사주시면 북 언더스탠딩 폐간 됩니다. 그렇죠.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 책 소개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